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요즘 자녀에게 용돈 주는 풍속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 아이 용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설 명절 연휴에 이제 곧 신학기에 하다 보면 아이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계절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규모 없이 그냥 무턱대고 지출하다 보면 어느새 주머니는 비어있기 마련이고 아이들이 용돈 관리부터 시작해야 경제 개념을 제대로 익혀서 성인이 된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이 조기 금융교육의 효과에 주목해서 여러 가지 경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상품도 역시 내놓고 있습니다. 그 혜택들이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설 지나고 신학기 맞아서 이 최근 금융권에서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죠? 네, 신학기를 맞아서 금융권이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는 상품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설 때도 아이들이 세뱃돈을 가져오면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설 직후 아이들이 세뱃돈으로 적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국민은행은 다음 달 12일까지 어린이 전용 상품인 KB 주니어 스타 통장이나 KB 주니어 스타 적금에 가입한 아이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등 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펀드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어린이 펀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이처럼 금융권이 어린이 고객 공략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이 나중에 은행이나 증권사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한번 주거래 은행이나 자주 쓰는 금융사를 정해놓으면 습관적으로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재 고객군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를 통한 마케팅을 펼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1세기 소비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키드 마케팅이 금융상품에도 적용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이 장기적인 모습에 관심들이 참 많이 갑니다. 어린이 펀드다, 어린이 금융상품이다 하다 보면은 단기간보단 아무래도 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수익률은 어떤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품들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어린이 펀드는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래에셋 우리 아이 3억 만들기와 미래에셋 우리 아이 세계로 전입식 펀드인데요. 자금 규모가 각각 1조 원, 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 어린이 펀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상품은 2005년 출시일 기준을 따졌을 때 이달 초 현재 누적 수익률이 100% 이상이 됩니다. 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탑스 엄마사랑 어린이 적립 제1호도 저평가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5년 5월 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이 139%, 3년 수익률은 49%로 예금금리로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NHCA 자산운용의 NHCA 아이사랑 C형 펀드는 최근 약세장에서 눈에 띄는 어린이 펀드인데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5에서 7%가 떨어지는 다른 펀드들과 달리 마이너스 2.25%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선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목표는 같지만은 개별 수익률 면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일단 뭐 100% 넘는 상품이 많으니까 대표 상품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품 말고 이벤트들도 많죠? 네, 어린이 펀드를 유치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마케팅도 치열한데요. 현대증권은 KB 자산운용에 사과나무 펀드에 가입하면 아이 교육에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예치금의 50% 범위에서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돈을 빼내 쓸 수 있습니다. 또 소아암 등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우리 아이 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여름이면 투자교육연구소와 연계해 어린이 경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어린 눈높이에 맞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신탁 운용 보고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자녀사랑 CMA 계좌를 가진 고객이 자녀사랑 적립식 펀드에 월 3만 원 이상을 넣으면 잔액 100만 원까지 0.3%포인트의 우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 엄마사랑 어린이 이머징 스타 1호 펀드에 가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어린이 경제 캠프를 여는 한편 상해보험 서비스에 가입을 해줍니다. 또 수협은행에서는 설 명절, 신학기, 가정의 달을 맞이해 2월 16일부터 3개월간 아이사랑 어린이 펀드 대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어린이 펀드 가입 고객에게는
호랑이 저금통과 용돈의 경제학책을 지급하고요. 추첨을 통해 방학기간 동안 중국 사행 탐방과 명문대학 방문 등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대장정 캠프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금융사마다 아주 이색적인 혜택들이 쏠쏠합니다. 이게 눈여겨보게 되면 분명히 이용할 만할 것이 있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이 펀드 같은 경우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일찍 가입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린이 펀드 등에 미리미리 가입해두면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펀드 가입을 통해 투자와 경제학 개념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저축과 달리 투자는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간접 투자와 또 이와 관련된 주식 투자 등을 경험해볼 수 있게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진학,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큰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사교육 빈도를 감안하면 대학교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까지 부모가 다 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펀드에 가입해놓고 10년 이상 꾸준히 불입하면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 펀드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보수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제 교실 등 부가 서비스가 많다는 점도 큰 혜택입니다. 네, 이 10억 만들기 열풍 불면서 재테크 열풍이 어린이에게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금융교육, 경제교육은 부작용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일단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들어줘야 되는 어린이 펀드라고 하면 이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냥 돈이 넘어가지 않고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가 또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어린이 펀드는 증여세가 면제된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 내지 않는 한도는 10년 동안 1,500만 원입니다. 네. 어린이 펀드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5살 때 펀드를 개설해 10년 동안 1,500만 원을 넣어주고 다시 1,500만 원을 불입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펀드 가입 시 미리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해가 갈수록 고객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학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금융상품들이 많다는 거, 이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또 다른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내놓은 금융사도 있을 테고 서둘러서 따라하기 식으로 나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네, 어린이 펀드에 투자할 때는 보통 통장에 아이 대학 등록금용, 유학자금용 같은 이름표를 달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깨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름표가 있으면 최대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한 상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을 내는 거치식보다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이 좋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평균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데 적합합니다. 네. 일반적인 성장형 펀드는 시장성에 탄력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어린이 펀드는 보다 장기적인 투자, 가치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아이들을 위한 이런 어린이 전용 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권해드리면서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 문제.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힘들다는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험난하기만 하다. 학점 관리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자나 어학 관련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직하기가 다들 어려워서 저도 이렇게 뭐 기사 자격증이나 이것저것 자격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 중요해져서 해외 연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남들과 다른 것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취업 성공 노하우.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이곳은 취업 성공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곳. 과연 어떤 해결책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오늘의 의뢰자 이지윤 씨. 네, 이번에 제가 졸업을 하는데요. 취업을 하고자 하면서
저에게 맞는 이미지를 찾고자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 과제, 자신의 이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한 50점 정도?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맞는 건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모셨다. 의뢰자를 만족스럽게 변신시켜줄 오늘의 서포터, 장소영 이미지 컨설턴트. 일단 전문가의 예리한 시선으로 살펴본 진단 결과는 지윤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구적이고 현대적으로 생겨서 시원시원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단발머리라든지 이런 의상의 색상 때문에 너무 경직돼 보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주면 훨씬 더 개성 있고 돋보이는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비법. 먼저 의상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색상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진단이 필요하다. 빨간색 중에서도 어울리는 색, 파란색 중에서도 어울리는 색.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안 어울리는 색은 없지만 따뜻한 색이 어울리는지, 클리어한지, 아니면 채도가 낮은지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진단처럼 직접 대보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색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핑크톤부터 한번 해봅시다. 색상 하나로도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법. 본인의 얼굴색과 맞는 컬러 선택으로 일단 첫인상에서 후한 점수를 따도록 하자. 자기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뭐 얼굴 가까이 어떤 컬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 환자같이 보였다, 우울해 보였다, 밝아 보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컬러가 이렇게 마술처럼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컬러 매치 하나만 했을 뿐인데 정말 딱딱해 보이던 인상이 부드럽게 바뀌었다. 남성들의 경우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넥타이 코디다. 예, 넥타이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남자들에게 V존이라 그래서 이 삼각형을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넥타이하고 셔츠하고 그다음에 수트, 상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고요. 예를 들어 직종으로 좀 예를 든다면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좀 신뢰감을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레이톤 수트에다가 아무래도 블루톤 매치를 한다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홍보 쪽이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좀 자유로운 직종이라면 네이비에다가 핑크톤 이렇게 매치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짙은 네이비에다가 레드톤을 매치한다면 굉장히 힘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면접 메이크업에도 정석은 있는 법. 피부결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과하지 않게 표현하는 게 성공의 열쇠다. 면접 시 메이크업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피부 표현만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잡티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두껍게 바르시면 절대 금물이고요. 그냥 살짝 보이더라도 이렇게 얇고 가볍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입술 같은 경우에는 뭐 틴트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살짝 생기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뭐 두 개 눈도 강조하고 입도 강조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뭐 눈만 강조했으면 입술은 좀 강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크업 베이스도 많이 나와 있고 전용 비비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살짝 피부톤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고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눈썹이 많은 경우에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살짝 정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눈썹이 너무 없어서 좀 고민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인위적이지 않게 끝에만 살짝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인상이 돋보이게 되죠. 헤어스타일도 이미지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이마가 예쁘게 드러날 경우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두자. 네, 헤어 연출을 할 때는 너무 인위적이다는 느낌만 안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무스라든지 왁스를 너무 많이 발라서 너무 좀 거부감 줄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헤어 연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는데요. 정말 메이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미소입니다. 그래서 밝은 미소를 짓는 것이 면접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합격의 판가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스러운 미소 연출법. 평소 거울을 보며 꾸준히 연습하도록 하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나와서 놀라웠고 저에게 맞는 이미지를 찾은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다면 모든 게 무용지물. 자소서, 남들보다 잘 쓰는 법 따로 있다. 그동안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 많으셨을 텐데
텐데 오늘 한 방에 저와 함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자기소개서 합격법. 예, 요즘에 채용 시장을 보면은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이 거의 고시 수준에 가깝습니다. 뭐 보통 대기업은 100대 1, 중소기업도 50대 1이 넘어가고 인턴도 평균 경쟁률이 60대 1이 넘어가는데 이런 채용 시장에서 과연 서류 통과, 고시와 같은 이 서류 통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최근 채용 동향과 더불어 가지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 소개를 혼동하지 말 것. 채용 시장에 서류 검토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자기소개서 샘플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실제로 대기업에 있는 자기소개서인데요. 저는 그레이입니다. 그레이가 자칫 잘못하면 우중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레이는 아주 매력적인 색깔입니다. 그레이는 어떤 색깔과도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돋보이게 해줍니다. 전부 다 회색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색 예찬론자죠, 이 사람. 그죠?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회색에 대한 얘기만 했죠.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실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에서 가장 월스트에 속한 나쁜 자기소개서 샘플입니다. 둘째, 성격은 한 가지만 부각시켜라. 자,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나쁜 사례 중에 하나가 성격의 장단점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는데 성격 장단점 보시면 자 볼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 있지요, 의리 있지요, 성실하지요, 다부진 면도 있죠. 밑에 분은요, 성실하지요, 긍정적이죠, 밝고 쾌활하죠, 자신감 있죠, 배우면서 해결할 수 있죠, 융통성 있죠. 이 성격의 장단점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의 장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슈퍼맨이죠. 이 사람은 성격의 장점이 없는 겁니다. 즉, 성격의 장단점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한 가지의 성격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쓰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의 성격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월스트에 속하게 됩니다. 셋째,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써라. 지금 앞에 보는 샘플을 보시면 소제목이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가 토익 점수가 낮아요. 토익 점수가 낮은데 토익 점수를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제가 지원하는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칼럼니스트와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마케팅 영어 지식이 있고 현재 CRM 분야의 해외 웹사이트 crm-daily.newspaper.com 등을 포함해서 20여 개의 해외 즐겨찾기가 있다. 이 친구가 토익에 설사 좀 낮은 점수를 하시더라도 이 친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지식이 있구나, 영어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기소개에서는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인사 담당자가 조금 심각하게 고려할 때 이렇게 단점을 극복한 과정들 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써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구 하나가 합격을 좌우한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수업보다 게시판에 올려놓은 재원이의 질문에 코멘트 달아주는 것이 더 힘들다. 끝나고 찾아오느라 뭐예요? 공대생으로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항상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요하게 달라붙는 그 성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런 자기소개서 문구 하나가 이 지원자를 면접에 부를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 샘플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란? 자기소개서를 대부분 글 잘 쓰면은 좋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 정말 진심을 담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을 이곳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는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고 진정성이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만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와 이미지 변신이 끝났어도 면접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합격의 지름길은 무엇일까? 반갑습니다. 면접 스피칭 전략을 세워줄 정태용 취업 전문 컨설턴트.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며 긴장감이 맴도는 면접장. 자, 이지윤 씨, 네. 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공학을 전공한 이지윤입니다. 동영화를 통해서 인내심을 배우고 교육공학을 통해서 체제적 접근을 배웠습니다. 자기소개 초반부에 체제적 접근이나 동양화 이런 어떤
동양화 같은 메타포라든지 평소에 쓰지 않는 이런 용어들보다는 좀 더 내가 이 분야에 잘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면접의 기술.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질문은 필수적으로 묻는 내용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기업 내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저에게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HR 직무에 지원합니다. 교직이 꿈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안 되기 때문에 기업 HRD로 전향한 거 아닌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던져지면 당황하는 응시자들이 대부분.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해 온다면 자신의 생각을 침착하게 어필할 수 있다. 회사 지원 동기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회사 지원 동기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그 회사를 꼼꼼히 스터디를 하시고 그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사 회사, 경쟁사들도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특히 이 회사가 잘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과 비전이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본인이 정리를 하셔서 어필을 하고 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인생을 또 경력 목표로 잡아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역량 면접도 이제 두렵지 않다. 역량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량기법이란 뭐냐면 지원자의 최근 5년 내에 과거의 경험을 확인해보면 미래 시점, 즉 입사 후에 그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 회사 인재상이나 회사의 핵심 가치에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역량기법의 트렌드는 상황 질문입니다. 미래에 이런 업무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럴 때는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는 면접자들이 언제나 갖춰야 할 기본 자세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라는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 모의 면접을 촬영해 자신의 답변에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도 실전 대비 노하우.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간과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면접은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따라서 말을 유창하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본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핵심 있게 답변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단어 앞에는 장사가 따로 없는 법. 지금부터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보자. 당신의 뜨거운 열정이 다하는 날, 과거의 꿈은 당당히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가계부채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위기가 회복되더라도 한동안 가계에는 큰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집 살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잘 꾸려갈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과제, 이 현명한 해결책,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오늘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돈 걱정 없는 집안 경제를 위한 노하우, TNB의 김희수 어드바이저 수석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르면 올해, 길어도 3년이 지나면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경제를 보다 보면 가라앉았다 한 번 더 가라앉는 더블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이 거시경제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네. 일단 세계 경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초점이 오는 가정경제인데 출구 전략이 내년에 나가고 금융위기 끝난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경제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고령화, 특히 이제 할부 인생, 반복적인 할부 인생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출구 전략이 끝나고 경제 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가정 부채가 지금 국가
가정부채가 지금 GDP의 몇 배가 되고 네. 700조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결하려면 가정경제 주체인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와 관계없이 따로 저희들이 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갈 테고 네. 거기다가 건강은 좋아졌으니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건 당연하고 네. 습관적이라고 하셨더니 반복되는 할부 인생 이거 정말 끊어내고 싶은 골인데 네, 네. 저부터도 잘 안 됩니다. 일단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할 때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예를 좀 들어주시죠. 가장 좋은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뭐 제가 그 1995년도에 첫 직장을 다녔는데 예. 그때 연봉이 한 1,500 정도 됐습니다. 아하. 근데 그거로 그때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연봉이 그 같은 회사에 한 3,60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15년간. 근데 이제 그게 화폐 가치를 왜 따지는가 하면 실제로 지금 3,600만 원 벌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하는 친구들이 이제 전세금도 올랐죠. 예. 그리고 자동차도 뭐 그렇죠. 500만 원, 1,000만 원 하지 않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 45% 가까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3,600만 원을 벌어서 집도 해결해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써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 15년간 물가 상승을 계산해 보면 연봉 1,500이 3,600이 되는데 실제로 물가보다 더 우리 임금 상승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 상승은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 화폐 가치가 하락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거기에 월급은 안 올라간다 이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문제가 네. 상대적으로 더 빠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변화의 파고를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실감 못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실감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뭐 40대 지금 중반쯤인데 저도 실감은 잘 안 나는데요. 네. 제가 8년간 이제 자산 관리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 50대 분들이나 60대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분들은 생각보다 긴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고령화의 문제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때는 뭐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 10년이면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 때는 20년이면 사실은 별세를 하셨는데 네. 지금부터 사는 사람들은 3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동안 돈 쓸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사실 그것만 생각을 해도 이 고령화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평생 벌어야 되는 돈이 뭐 버는 45억입니다. 45억. 한 20억 벌어서 45억 정도 네네. 쓴다. 네. 참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게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네네. 재테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비어 있는 돈,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PPT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평생 뭐 교수님과 저랑 모든 사람들이 네. 기본적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죠.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버는 돈은 얼마냐 했을 때 저 필요 자금이 한 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35세 기준으로 계산을 네. 해봤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4% 잡고요. 그럼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쓰는 게 40억 정도가 필요한데 얼마를 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연봉 4천 기준으로 은퇴까지 25년 동안 써야 된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억 정도를 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능력은 한 25억으로 보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40억으로 보면 그 안에 갭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갭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나 대박이나 이런 거로 메꾸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수치상으로 매년 연수익률이 20%가 나야 된다는 건데 네.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뭐 수익률 100% 이 네. 정도로 얘기해서 단기간에 한번 확 벌고 나면 모아두면 되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게 무너진 게 네.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가 왔었을 때 이 펀드 투자하셨던 분들, 직접 투자하셨던 분들 상당한 피해 입지 않았습니까? 네.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헐떡이고 있다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이 재무 관리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의 갭을 메우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이 능력이 우리가 20억을 벌면 나머지 갭을 뭐로 메꾸느냐고 했을 네. 때 저는 이제 그걸 가정 경제가 주체가 돼서 네. 재무 관리를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업들마다 전부 이제 예산을 잡고 다 이제 회계팀에서 재무 관리를 하는데 가정만 지금 재무 관리는 없고 재테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는 지출 관리. 지출 관리. 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번째는 이제 구매 습관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막 사지 말고 준비해서 사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올바른 합리적인 투자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돈이 없으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 지수를 높이자. 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출 관리죠. 네. 네. 쇼퍼홀릭이라는 네. 말이 뭐 영화 타이틀로 나올 정도로 뭐
호모 컨슈머러스인가요? 그 소비하는 네. 인간이다, 소비에 네,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네. 이 현명하게 돈 쓰는 거, 지출하는 거 이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와서 이제 어디 투자처가 좋으냐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 한 달에 잉여 자금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뭐 얼마 안 되겠죠. 네, 너무 높지 않죠. 뭐 몇백만 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자금을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한 10% 난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버는 돈과 쓰는 돈 사이의 갭을 줄이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출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나 담배 하시는. 네, 전 둘 다 좋아합니다. 네. 참.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마시는 커피가 요즘 한 3,000원 정도 하는데요. 네. 한 달을 아끼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대학 등록금 1년치가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한 달을 아끼면. 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뭐 5세 아이가 대학을 갈 때 한 1억 5천 정도가 처음에 제가 아까 물가 상승률 이야기했거든요. 네, 네. 대학 등록금이 한 7%씩 상승을 하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5세 아이가 대학 갈 때는 4년간 1억 5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뭐로 준비하느냐 했을 때 재테크보다는 뭐 작은 커피 한 잔을 아껴서 연한 8% 정도로 수익을 내면 대학 등록금 중에 한 1년치나 1년 5개월치가 준비가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커피도 끊고 뭐 담배 같은 경우도 담배 같은 마찬가지겠네요. 경우도 한 달에 제가 안 하는데요. 담배를 7만 5천 원 정도가 들면 네. 노후 준비로 1억 5천이 준비가 됩니다. 담배 한 갑을 끊는데. 네. 거기에서 지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줄여야 된다라는 거. 이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따져봤었을 때 가슴에 확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처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말고도 기호식품을 줄이는 거 말고도 월급으로 소비성 지출을 지혜롭게 줄이는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 방법이 결국은 이제 저축률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거든요. 넛지라는 책이 뭐 네, 작년에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예, 어차피 경제학에서는 요즘 이제 행동 경제학 쪽이 유행하고요. 저도 오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예전에는 깜빡깜빡했는데 요즘 숫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거는 사람들 행동을 일으키게 하면 넛지를 거는 건데 가정 경제도 이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넛지를 걸어야 되는 거죠. 행복한 넛지를.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그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줄이고 네. 체크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신용카드는 먼저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체크카드는 내가 돈이 있는 만큼만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만큼 지출할 수 있는 이게 선 결제 시스템이 아니고 후 결제거든요. 근데 그것만 바꿔도 많은 분들을 관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 소비가 2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제가 아니고 고객분들이 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축률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가 했을 때 우선은 신용카드를 좀 줄이고 체크카드를 좀 쓰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 한동안 직불카드라는 게 나왔지만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는데 네. 이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은 받으면서 직불카드의 장점을 살린 체크카드가 나오면서 네. 저도 몇 번 써봤었습니다. 근데 불편은 이게 하죠. 네. 그런데도 은행에서 무슨 이유인지 신용카드로 전환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바꾸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이 1년 12달을 어떻게 계획하면 지출을 좀 줄이고 네. 그 할부 인생이라는 네. 맑지만 가슴에 와서 닿는 단어를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체크카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많이 권유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월 첫날에나 1월 2일 날 예. 저희가 아내랑 워크숍을 갔어요. 아하. 그러니까 가정경제 워크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마다 제일 필요한 건 사실 1년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급여가 300이다, 400이다 했을 때 빠듯한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냐고 했지만 네. 실제로 상담을 해보고 이런 어떤 예산을 잡아보면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어떻게 돈이 들어가겠다 해서 첫 번째는 예산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잡고 두 번째는 이제 비정기 지출. 혹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6월 달에 자동차 보험료가 나오면 네. 교수님은 어떤 거로 그거를 커버를 합니까? 글쎄요, 뭐 그때 들어왔던 수입 중에서 그냥 대충 내게 되죠. 떼내는 거죠. 예. 또 없으면 또 신용카드로 쓰기도 하고요. 네. 명절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산을 세우면 예산 안에 이제 비정기 지출 예산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간 내가 급여를 받아서 고정 비용 나가는 거, 예를 들면 뭐 보험료라든지 생활비가 고정 비용으로 나가고요. 근데 이제 비고정이 있죠. 비정기 지출, 명절이라든지 뭐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네. 세금이라든지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이런 것들 이제 저희들은 1년간 예산을 따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네. 1월 달 출발을 할 때 2010년
비정기출이 저희 같은 경우 한 600만 원이 됐었어요. 예. 그럼 6월 달에 만약에 자동차 보험료가 나오면 이미 예산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 가정에 결국 넛지를 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자극을 해서 장치를 걸어놓다 참 네네. 좋은 얘기이긴 한데 뭐 네. 제가 6월에 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1월에 각 시도에서 먼저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몇 % 깎아주는 네, 것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하셔야 정말로 그렇죠. 그 절약이 되겠다. 네네. 일괄적으로 나갈 거 네. 1월에 지출 많은데 6월에 내지 9월에 내지 이렇게 나가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것보다 거죠. 한꺼번에 전체를 보게 되면 네.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참 흐뭇하다 싶은데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출 나가서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앉아서 워크숍을 하시다 보면 네. 대부분의 가장들은 좀 꺼립니다. 내가 버는 게 낱낱이 나오고 쓰는 씀씀이가 나오다 보면 대부분 바가지 긁힐 걸 염려하게 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십니까? 뭐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에서 준비되어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인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쓰는 돈은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가 하면 자녀들 대학 등록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의 라이프 사이클의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돌려보면 연간 수지 적자. 그러니까 웬만큼 벌어도 매년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서는 그 변곡점이 언젠가 하면 자녀들이 대학 갈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뒤로는 계속해서 연간 수지, 그러니까 월 수지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5년에서 7년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대학 갈 때 현금을 얼마 모으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부동산을 우리가 물려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돼서 와서 상담을 하는 분 중에 그 돈이 준비 안 됐을 때 그 고통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있을 때 오히려 작은 거 하나 줄이고 이런 넛지를 걸고 비정기를 만드는 것들이 수고스럽지만 네. 가계부를 쓰고 이런 것들이 내 평생을 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기 때문에 이제 힘들지만 네. 뭐 남편으로서 좀 바가지를 끓이더라도 하는 게 낫죠.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씀씀이 지출이 꽤 많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처분하고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지더니만 그 세상 어떤 재미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아직 그 경지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정말로 이 딱 따져보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뭐 가계부를 쓰거나 지출 관련 돈 걱정 없이 가게를 꾸려 나간다 그러면 이게 첫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던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걸 준비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지출 관리를 이제 잘 해서 저축률을 높이고 한 달에 30 저축하는 거를 50만 원 저축하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금융권에서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상품별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각 가정의 재무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이제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네. 올바른 투자 방법 그리고 이제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가족이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 보니까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결국 재테크보다 더 가정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앞 시간에 아이들 어떻게 자산을 잘 관리해 주냐에 대한 상품도 알아봤고 이렇게 흐름까지 앓다 보니까 뭔가 새해 들어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출관리 노하우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TNV의 김희수 어드바이저 수석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간) 국내 애니메이션 부문 시청률 1위. 세계 90여 개국의 방영은 물론 월트 디즈니 직배 계약 첫 국산 애니메이션. 이 화려한 수식어의 주인공은 바로 캐릭터 뽀로로의 이야기다. 올해로 7살을 맞은 뽀로로를 탄생시키며 애니메이션 업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주식회사 오코는 애니메이션 기획과 제작 능력 하나만으로 골드만삭스로부터 120억 원의 엄청난 투자 유치까지 일궈냈다. 뽀로로에 이어 출시한 공룡 디보까지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국산 애니메이션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데 이 밖에도 유아용 제품과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라이선싱 상품 출시, 애니메이션 산업의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잘 키운 캐릭터 하나로 세계를 사로잡은 오늘의 주인공, 오콘의 김일호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오콘은 한마디로 말해서 애니메이션 창작 스튜디오고요. 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해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96년에 작은 작업실에서 맥킨토시 한 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약 14년 정도 작품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뽀로로와 디보 둘 다 약 한 100여 개국 정도에 방영되고 있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예상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지 본질적으로 좋은 작품, 아이들에게 좋은 작품을 만들다 보면 뭐 전 세계에 있는 아이와 부모가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저희 회사에 투자할 때 저희가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때는 아니었고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골드만삭스가 저희의 저희를 사준 능력은 첫 번째가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경쟁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설립할 당시에는 500만 원 정도로 맥킨토시 한 대를 사서 시작한 게 굳이 말하자면 설립 자본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 10여 년간 사실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커다란 기업은 아니고요. 하지만 요전에 발표됐다시피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가 약 한 4천억 정도에 이른다고 한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창작 스튜디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 늘었다 줄었다 이제 작품을 제작할 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작품이 끝났을 때는 또 인원이 많이 줄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고요. 하지만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평가라든지 판단은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스튜디오라는 게 그런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와 또 어떤 적절한 긴장감을 어떻게 밸런싱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뭐 항상 노력을 하죠. 저희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은 스토리텔링에 기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가 그 영역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는 아주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창업을 지금 집사람하고 같이 한 거니까요. 물론 창업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뭐 창업해서 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도 들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큰 도움을 받았고 뭐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집사람은 오콘의 전체적인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뽀로로를 개발할 당시에 사실은 뽀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보는 게 그 뽀로로를 제작했던 주요 스태프들이 모두 다 이제 애 엄마 아빠였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이제 한 4, 5살짜리 첫째 꼬마를 두고 있었는데 이 꼬마가 또 그런 어떤 작품을 평가하는데 또 검증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게임이다 교육이다 하는 분야와 이렇게 융합하면서
어떤 영역이라는 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시장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한국은 왠지 모르게 그런 컨텐츠에 대한 어떤 유전자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뭐 한류도 만들어냈고요. 또 우리의 게임이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온라인 게임. 또한 사회 기반 인프라도 굉장히 잘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아주 중요한 동력 사업이 되지 않을까. 또 세계 시장 속에서 분명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뽀로로를 론칭한 지가 벌써 8년이 돼갑니다. 그동안에 세계 속에서 많은 인지도가 생겼고요. 이제 단지 애니메이션이 아닌 브랜드로서의 뽀로로를 넓혀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내에 이제 실내 테마파크가 오픈될 예정이고 그 후년에는 상해에 역시 같은 실내 테마파크를 진실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TV 시리즈를 넘어서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뽀로로가 내년에 개봉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전 세계 100개국 가까운 나라에서 그렇게 상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저희 앞에 있고요. 또 그것이 이제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해 갈 겁니다. 네, 통계청 자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최근 들어서 자영업자 수가 이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5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볼 때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줄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통계를 보고 있자면 그런 구조 조정이 아니라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 영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을 닫은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가족끼리 운영하는 자영업의 특성상 실업임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달 청년 실업률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 앞서 전해드린 것과 매치해 본다면 취업, 창업 만만치 않고 경제 사정이 언제쯤 나아질지 시계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앞서서 일자리 만들기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센 경제 매거진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